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예. 좋게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업분석 보고서를 왜 보냐면요. 그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 영혼을 갈아넣어서 그 분석에 쓴 거거든요. 예. 대충 절대 안 써요. 근데 지금 당장 좋은 걸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개월, 6개월, 아니 적어도 내년 어. 이거를 보고 아니면 2, 3년 후를 보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보고서 보면서 좀 느끼는 게 결국엔 그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은 그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GDP가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소비가 안 돼요. 그럼 소비 말고 투자 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뭐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고용이 창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육주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밖에 저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강대국 두 개가 하잖아요. 유럽, 미국. 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수요가 당연히 창출돼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중국과 지금 미국이 싸우다 보니까 이거 다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이거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중국의 공급망이 배제되면 그걸 누군가 채워내야 되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은 중국의 제조업과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CATL과 LG엔솔, 하나솔루션도 있지만 중국의 태양광에서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솔루션이 또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공급망 배제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이 못하는 거를 한국이 해주면 되거든요. 이건 유럽도 해당돼요 사실은. 유럽도 이번에 유럽과 중국이 되게 서로 사이가 되게 좋았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유럽과 중국이 조금씩 척이 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또 시진핑 주석의 그 3연임도 사실은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독재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미국의 공급망 이슈에 유럽도 조금씩은 가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번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원래 중국산 배터리를 좀 썼나 봐요. 근데 물론 품질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한국산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도 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중국산보다는. 그래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도 같아요. 그럼 결국 중국의 제조업과 손잡았던 이런 유럽의 기업들마저도 점진적으로 한국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이선엽 부장님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 정말 좋은 표현 같은데 제조업 르네상스가 올 것 같다. 우리 한국에. 근데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짜 저도 온다고 저는 동의를 해요. 지난 10년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형제 시대였어요. 미국 나스닥 중심으로 한. 그죠? 뭐 구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산업이 앞으로 10년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테슬라 같은. 네, 이제는 제조업을 깔고 있는. 거기다 소프트웨어 붙이면 더 좋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건 제조업이에요. 그런 회사들의 부품 만들어주고 반도체 제공하고 카메라 주고 또 태양광 설치해주고 배 만들어주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산업이 또 중국과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됐건 간에 올 시기가 지금 이제 임박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뭐 ETF예요. 뭐 중국의 전기차 ETF, 그 다음에 3대 곡물 ETF. 곡물 ETF. 예. 그리고 저는 뭐 베트남 ETF를 2020년에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지금 플러스입니까? 많이 플러스죠.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는 떨어지는데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 곡물 ETF도 오래전에 사고요. 또 중국 전기차 ETF도 2010년 11월에 상장될 때 샀거든요. 그때 10,000원이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너무 많이 오를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요새 또 떨어져가지고 비중 다시 늘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좋고 나쁘게 관계없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돈 생기면 은행에도 안 맡깁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식사거든요. 대표적으로 KT 같은 주식들이죠.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미 싸졌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잘하는 좋게 볼 또 섹터들 어디 예. 있습니까? 저는 이제 K푸드 사업을 굉장히 K푸드.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뭐 K푸드 사업 하면 뭐 시질제당이 있고 농심이 있고 네. 뭐 오리온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삼양식품 뭐 포함해서 오뚜기 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차라리 그 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기업들을 사놓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음식료는 그냥 너무 내수 산업 아니에요? 아니요. 성장성이 떨어지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옛날에는 이제 내수 산업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K 컬처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이렇게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지금 이렇게 홀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홀리고 지배하고 있다. 있는 아, 좋은 홀리고 말씀이네. 있거든요. 네, 네. 한국의 그 중에 이제 K푸드와 관련해 가지고 뭐 CJ 일당 같은 경우는 그 비비고 만두나 이 미국에서 지금 치킨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예. 국내보다도 지금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는 일시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물류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 손익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 3분기, 4분기 되면은 실적도 이제 이렇게 예. 굉장히 크게 좋아지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봐서 저는 K푸드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